김선호도 저희가 지난주에 이 차은우 씨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 다뤘었거든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데 이번에는 김선호 씨 얘기도 나오나 봐요. 예, 이게 김선호 씨가 드라마라든가 예능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인지도를 알린 그런 배우인데 얼마 전에 탈세 의혹에 불거진 차은우 씨하고 닮은 꼴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닮은 꼴이라는 게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김선호 씨한테도 마치 차은우 씨의 경우처럼 수상한 법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건데 일단 두 사람의 소속사가 같습니다. 같은 소속사인 상황에서 김선호 씨한테도 법인이 있다는 겁니다. 김선호 씨가 자신의 자택 주소지로 공연기획사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라는 건데 그 공연기획사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선호 씨 본인이고 소속 배우도 김선호 씨입니다. 근데 사내 이사로 김선호 씨의 아버지가 올라 있고 감사는 어머니가 올라 있다는 거예요. 가족 법인인 셈이네요. 예, 그런 셈인데 이 법인이 공연기획업 이외에도 광고 대행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연예 관련 사업이 사업 목적에 있지만 대중예술문화기획업으로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특히나 차은우 씨랑 같은 소속사인데 저렇게 1인 기획사가 따로 있다라고 하니까 더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의혹 단계이기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이 1인 기획사가 주소지가 집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족으로 된 기획사가 김선호 씨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실제로 했다면 가족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다 탈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회사가 가족을 인력으로 해서 김선호 씨의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소지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수상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연예 기획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업무 내용들이 객관적인 물증들로 확인이 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주소지가 집이었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직원들이라고 여겨지는 부모님의 문제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언론 내용에 따르면 실제 김선호 씨가 부친과 모친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월급을 줬다는 증언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부모님들이 매달 다시 김선호 씨에게 이 월급을 다시 넘겨줬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네요. 실제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급여를 김선호 씨에게 다시 고스란히 이체해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김선호 씨 부모님이 이 법인 소유카드를 이용해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법인세마저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설비를 돌려서 재료를 사와서 생품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출해서 이렇게 설비 돌리는 비용, 기계 비용, 그다음에 재료 수급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빠지게 되면 순소득이 남게 되고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연예 기획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건비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항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을 이렇게 허위의 직원으로 등재를 해놓고 급여가 나갔다고 하면 이건 비용으로 처리가 돼서 실제 순소득을 상정할 때 계산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거기다가 법인 소유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도 비용 처리를 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법인 소유 카드는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쓰라고 있는 카드잖아요. 그러면 업무 수행할 때 카드를 많이 썼다라고 하면 지출이 많았다라고 봐서 이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생활비와 유흥비에 결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법인세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아가서 이렇게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의 법인 소유의 카드를 이용했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 부모님이 실제로 이 회사에 허위로 채용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지금 어쨌든 논란의 핵심은 이 법인이 유령 회사인가 아닌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김선호 씨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냈나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김선호 씨가 직접 입장을 낸 건 아니고요. 차은우 씨가 입장을 냈던 그 소속사, 같은 소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소속사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김선호 씨와 소속사는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즉 정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이 됐고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인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네. 근데 이제 뭐 가족들이 거기에 이제 일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김선호 씨가 이 법인을 설립한 시기가 2년 전이라고 그래요. 2024년 1월이라고 그러고요. 네. 지난해 3월에 현재 소속사로 이적을 해서 1년을 앞둔 시점. 그러니까 이적을 1년을 앞둔 시점에 아마 법인을 만든 걸로 보여집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또 추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선호 씨가 현재 소속사로 이적을 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1인 법인은 1년 전부터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 1인 소속사, 이게 소속사를 지금의 소속사로 옮기기 전에 설립해서 잠깐 활동을 했다. 그리고 탈세와 절세의 목적은 없었다라는 게 지금 해명이에요.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해당 법인이 과거 연극 활동 때문에 만들었다가 최근 1년여간 활동이 없었고 네. 지금 폐업 중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건데, 근데 지금 의혹의 핵심은 부모님들이 이사와 감사로 이름이 올려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과연 부모님들이 이 실질적인 이 경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 부모님들한테 급여가 지급됐다고 하는데 그게 정당한 지급이냐? 또 부모님 계좌에서 이 김선호 씨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정당한 것이냐? 또 법인카드 사적 이용은 정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의혹의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언급은 없는 것 같다는 점. 그리고 또 아무리 법인이 지금 폐업 절차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네. 그 과거에 처음 만들었을 때 연예 관련 사업이 사업 목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중예술문화기획업에 등록이 돼 있었어야 하는데 네. 그게 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김선호 씨의 경우에는 저희 차은우 씨는 이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가면서 이 의혹이 불거진 건데 김선호 씨는 그런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국세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까요? 의문이 제기된 만큼 세무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기획사 법인의 주소지가 자택 주소지이고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가족들 급여와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극 등 연예인 활동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차은우 씨 사건 관련해서 소속사를 조사한 만큼 중복된 조사 내지는 용이한 조사로서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징금이 부과될 것인지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의 추징금이 부과될지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만 관련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에 지금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유형의 1인 기획사,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소속사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소속사가 실제로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차은우 씨 사건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변칙적인 정산 구조에 묵인 또는 관여하였다면 소속사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실제로 차은우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속사가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만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소속사도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포탈 세계 규모나 고의가 인정된다면 공동으로 고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이지 세무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명인일수록 더 투명해야겠죠. 들으신 것처럼 아마 조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이 편법 뒤에 숨으려던 건 아니었는지 저희 뉴스파이터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경환도 모르는 장윤정의 비밀금고. 이 가수 장윤정 씨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남편도 모르는 비밀금고 얘기를 저희가 혹시 방송에서 해도 될지 좀 걱정이 돼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는 그 비밀 금고 얘기를 오늘 풀어드릴 텐데요. 그런데 네. 다행히 도경환 씨는 알고 있는 비밀 금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 금고가 어디 있냐? 당연히 비밀스러운 곳에 있겠죠. 네. 부부의 아주 깊은 집 안에
이 아주 좋은 저택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먼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려면요. 두경환 씨가 이번에 개인 방송을 통해서 두경환 장윤정 부부의 집을 최초로 공개를 하면서 화제가 된 건데 이 집이 제가 저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2층 엄청 큰 저택은 아니고 엄청 비싼 집이에요. 120억짜리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와, 지금 120억 보시는 이요? 네, 오른쪽에 나오는 용산구에 있는 120억 원짜리 아주 고급 펜트하우스인데요.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2024년에 이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 필요 없어. 다 현금으로 그냥 밀어 넣어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120억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많다고는 하지만 참 드물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다면 이 120억짜리 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정말 트럼프 집처럼 안에 다 금으로 발려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 내부 궁금해하실 텐데요. 도경환 씨가 공개했거든요. 일단 그 집 내부부터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오늘 윤정 씨가 없어요. 없는 가운데 저만 집에 있어가지고 이 친한 제가 좋아하는 동생을 위해서 집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형. 환영해 주셔. 고맙습니다. 예. 롱타임 야, 씨. 이거 스위치 굉장히 고급이거든요, 이거. 그래? 수입산. 좋은 거예요, 이거, 형. 그래? 수입산이에요, 이거, 스위치. 그래? 형, 에이, 난 또. 몰랐어. 난 우리 집인데. 형, 이거 좋은데요? 너무 늦게 왔어. 그러니까, 형. 좋은데요? 야, 만져. 좋으니까. 좋으니까 손이 가네. 2층 한번 가볼까? 야, 형 완전 낭만 있게 사네. 이런 거, 이야. 가만 있어봐, 잠깐만. 이거 불이 안 들어오지? 이거, 왜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는 아니, 집에 거야? 불이 안 들어와. 잠깐만. 열불나네. 잠깐만. 됐다. 그럼, 켜야지. 불이 들어와. 야. 여기 누나 방인데, 근데 누나 방. 누나, 실례합니다. 네. 허락 받았습니다. 저는 녹화했습니다. 들어와. 깜짝이야. 야, 화장실이 완전 특급 호텔 화장실이네. 그렇습니다. 예. 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윤정 누나 자는 데인데, 네. 여기는 공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야. 카메라 두고, 어. 우리만 들어가서. 그리고 이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야, 이거 나 봐도 되는 거야, 이거? 안 열려. 이야. 나도 비밀번호를 몰라. 진짜 이 안에 아니, 나 이렇게 큰 건 처음 보네? 누르고, 돌리고, 그렇지. 찍고. 지문에, 번호에. 야. 거의 뭐 이 정도면 한국은행이지. 야. 집이 너무 넓어서 그런지 도경환 씨 본인도 뭐 스위치 어떻게 켜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보안을 고려해서 저희가 금고 얘기는 그 커튼 뒤에서 하는 모습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쵸. 한국은행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도경환 장윤정 부부가 원래 한남동에 살다가 네. 서부 이천동 저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어. 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복층이고요. 저 계단은 보이시죠? 올라가면 근데 인테리어도 보니까 뭐 수입산 자재만이 아니라 아주 뭐 최고급 자재의 아주 독특한 인테리어로 해갖고 워낙 그 유명한 분들에게는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도경환 씨의 집무실로 쓰이는 방에는요 일반 컴퓨터만이 아니라 컴퓨터 게임을 하라고 네. 따로 그럼 컴퓨터도 차려줄 정도도 있고요. 고가의 시계들도 이렇게 줄줄이 있어서 정말 잘 사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널찍한 옷방에는요 또 방 속의 방, 네. 옷방 속에 옷방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 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뭐냐면 아까 보일락말락했던 금고죠. 네. 장윤정 씨의 초대형 금고. 예. 저게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네. 궁금해요. 철저한 보안 시스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남편은 당연히 이제 모르고 장윤정 씨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를 뭐 부부 사이가 나쁜 거 아니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부부는 재산 별산제입니다. 네.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윤정 씨 별명이 장 회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주역사도 갖고 있고 네. 저 정도면 제가 20여 년 전에 취재했을 때 장윤정 씨의 연간 세금이 30억인가 그랬거든요. 세금이 예. 20여 년 전에. 예, 수익이 아니라 뭐 저 정도라면 우리가 그냥 부러워만 하면 될 뿐 부부 사이를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보통 금고하면 저 안에 들어있는 거 저희가 돈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부 돈 관리를 뭐 따로 한다고는 합니다만 이 도경환 씨가 저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신대요, 돈 관리를. 네.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근데 장윤정 씨 입장에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같이 하는 것보다?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장윤정 씨 입장에서는 따뜻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금고에 저렇게 이제 보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환 씨 입장에서도 알고 싶지도 않고 뭐 알아서도 안 되는 비밀인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돈 관리는 따로 하지만 평소 그렇다고 해서 장윤정 씨가 동영환 씨를 막 전혀 안 챙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돈은 관리하지만 그런데 금액의 차이가 나니까 늘 장윤정 씨가 통이 커서 동영환 씨가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정해진 장소에 놔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조사비, 주차비, 대리비 이런 현금이 필요할 때 동영환 씨가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두 분만이 아는 정해진 장소에 현금을 놔두고 간대요. 최고의 아내네요. 최고죠. 예. 저는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최고의 아내죠. 저렇게 하면 남편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동영환 씨는 그렇게 금고에 뭐가 있는지 관심을 안 가져도 본인의 생활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집 구경이 장윤정 씨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이뤄진 거잖아요. 이 동생 손준호 씨가 이제 놀러 온 건데 남편 둘이 모이면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있죠. 바로 아내의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마저 이어서 영상 보시죠. 여기서는 그럼 시간 좀 여유가 있겠네? 그 공연 끝나서? 네. 누나랑 집에 둘이 있어? 네. 둘이서 뭐해? 연애. 서울도 너무 좋지만 자꾸 이제 저는 이제 좀 교외를 찾게 되더라고요. 뭐 저기 남양주 쪽이나 양평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그쪽에 분위기 많지. 쪽으로 이렇게 맛집, 뭐 카페, 뷰 좋은 카페. 나도 너무 가고 싶은데 누나가 바빠가지고 나는 시간 많은데 6시간 동안 양평에서 뭐해? 그냥 커피 마시고 브런치 같은 거 먹고 뷰 보고 사진 찍고 아 진짜 그냥 하루 데이트 하는 거죠. 그렇게. 아 근데 문제는 누나가 너무 집순이라 일할 때 나가는 거 외에는 귀찮아서 집에서 쉬려고 그러더라고. 그걸 나가자고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럼 그런 건 어때요? 이벤트 같은 거. 뭐 현장에 가서 뭐 이렇게. 일하는 현장으로? 그런 거 딱 싫어해. 아, 싫어하지. 예상 밖에 뭐 일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해. 뭐 투덜투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두 부부가 다 연상연하 커플이잖아요. 이 연하남의 애처가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대화였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매우 애처가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우리 누나 바쁜데 카페에도 한번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도경환 씨는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성격인 것 같고 네. 장윤정 씨는 집에서 쉬고 싶어하는 성격인 네. 것 같고 두 사람의 성격이 극과 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은근히 잘 맞는 것 같은데 평소에 또 이제 도경환 씨가 장윤정 씨한테 이벤트를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윤정 씨가 공연할 때 도경환 씨가 깜짝 방문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윤정 씨가 뭐라 그랬냐면 도경환 씨는 절대 조용히 오지 않는다. 네.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한다면서도 그 준비하는 티가 다 난다. 그럴 때는 내가 모른 척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장윤정 씨도 도경환 씨한테 이벤트를 해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장윤정 씨는 도경환 씨가 이벤트 할 때 미리 다 그거를 눈치를 챘었는데 도경환 씨는 장윤정 씨가 이벤트 할 때 전혀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처로 이제 장윤정 씨가 이동을 하면 도경환 씨는 막 투덜투덜 막 대다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그러다가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180도 확 달라져서 최고의 리액션을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 이벤트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리액션을 보여주면 이벤트 한 사람이 보람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왜 제 통장 잔고가 자꾸만 떠오르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 얘긴지 아마 얼굴 보시면 아, 저 사람이구나 바로 아실 겁니다. 영화 친구에 등장했던 아주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인상 깊었던 배우의 얘긴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억수로 순진하네. 고맙다 오늘. 잘 가라. 또 보자. 그래. 야 준석아, 이제 저 친구들 나오라 해라. 엄마, 또 올게. 다음 달에 또 올게.
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영화 친구 정말 전국을 휩쓸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라면 정말 안 본 분들이 있을까 싶은 영화잖아요. 영화 친구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누적 관객 수 800만, 당시 네. 가장 흥행한 영화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남성들의 교과서로 일컬어졌고 수많은 유행어를 양산하기도 했는데 이 작품에서 서태화 씨는 친구 4인방 가운데 유일한 모범생 상택 역을 맡아 대중의 얼굴을 알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배우 서태화 씨 전공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오. 전공이 성악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악을 전공했던 서태화 씨가 어쩌다가 배우가 됐고 또 영화 친구라는 작품을 만나게 되었을지 당사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 대학교 선배가 이제 잘 아는 동생이라 그래서 곽경택 감독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끼리는 원래 알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단편 영화를 찍게 됐죠. 곽경택 감독의 하는 단편 영화. 그래요? 근데 그 단편 영화가 마침 그때 그 한국에서 하는 단편 영화제 우수상 받아가지고 네. 사실 유학 가서는 다른 걸 공부하셨던 네, 거죠? 유학은 이제 성악으로 유학 갔다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영화로 그냥. 워낙 이미지가 좋으시니까 뭐 저렇게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영화 친구를 출연하는 것에도 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반전도 있고 캐스팅 비화도 있는데요. 이 인연을 계기로 곽경택 감독과 꾸준히 연을 이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결국에 곽경택 감독의 대표작 영화 친구에도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서태하 씨 얘기로는 친구가 감독인 영화 친구였기 때문에 난 오디션은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단편 영화 했는데 상까지 받았으니까 네. 당연히 그 연기력을 믿고 이렇게 캐스팅을 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 게요. 서태하 씨가 상택 역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상택 역이 아니라 주인공이자 이 친구 4인방의 실질적인 리더인 유호성 씨가 맡았던 그 역할의 준석 역을 처음에는 이 서태하 배우가 할 역할이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서태화 씨가 연기 말고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최근에 빠져든 곳이 있다고요. 하재근 평론가님. 바로 요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리를 단순히 취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서 그러니까요. 요리로 인생 2막을 여는 수준이 됐다고 하는데 네. 관련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잘하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시 있잖아요. 이게 가시가 날카롭게 서 있는 거. 그다음에 마늘. 매일 저렇게 직접 장을 보세요? 네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민지 오늘 몇 킬로 됐지? 그 고기 1kg랑 민지는 500g씩 500g 두 군데로 두 봉으로 1kg. 네. 오케이. 여기서 매일 이렇게 다 잘라줘요. 이쁘다. 여기를 혼자 운영하신다고요? 안에 8개 자리, 밖에 테이블 2개. 오, 고기 함량이 장난이 아닌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같은데. 이태리 그 볼로네제 소스, 라구 소스 만드는 방법인데 짜장에서는 이렇게 오래 안 볶거든. 양파를 이게 캐러멜라이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단맛이 우러나오게. 와, 진짜 많이. 와. 하루에 네. 한 몇 그릇 정도? 한 달에 한 1,000그릇 좀 넘어요. 네, 최진봉 교수님.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장 보는 모습도 너무 능숙하고요. 시장 상인분들도 항상 단골로 잘 맞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자기만의 레시피로 좀 고객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은 연기자에서 이제는 정말 확 바뀌어서 본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오너이기도 하고 요리사 셰프로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태하 씨가 직접 장도 보고 그리고 요리에 서빙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1인
가게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을 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서태화 씨의 요리 실력은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서태화 씨가요 2014년 연예인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마지막에 김가연 씨를 제치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김가연 씨도 요리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을 제치고 우승을 거머쥐었으니까 얼마나 잘했을까. 네. 셰프급 요리 솜씨를 인정받기도 했는데 게다가 서태화 씨가 보유한 요리 자격증과 수료증이요. 중식, 양식, 파스타, 코스, 궁중 음식, 육가공 자격증 등 무려 8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전문가시네요. 혼자서 1인 식당인데 한 달에 1,000그릇씩을 매달 판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스크린에서 주방으로 무대는 달라졌지만 지금 진심을 다하는 이 서태화 씨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집 비우면 아내가 좋아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한 만화가가 한 얘기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네, 하자근 평론가님, 이 만화가 허영만 씨였습니다. 이분이 쓴 만화 안 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허영만 씨는 그야말로 국민 만화가라고 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계의 거장이고 네. 어느덧 53년 차 만화 작가가 됐는데 허영만 씨가 만화로도 유명하지만 동시에 취미 부자로도 유명합니다. 취미 부자요. 취미가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낚시, 골프, 요트 일주, 캠핑, 히말라야 등반까지 네.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취미를 즐기다 보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허영만 씨가 집 바깥으로 나가는 걸 허영만 씨의 아내는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집 밖으로 저렇게 나가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사실 이 아내들 중에서 남편이 취미 부자인 거 좋아하는 아내들이 또 없잖아요. 근데 이제 20, 30대의 MZ세대 부부 같으면 남편이 자기 두고 가면 섭섭하고 같이 갈 때지만 6070 부부 되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 이 제목의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제발 나가줬으면 하는 때가 더 많고요. 게다가 허영만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놀러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네. 저렇게 각종 취미 부자를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작품도 구상하시고 그렇죠. 지금 뭐 고정 프로그램도 있으시고 만화 수입도 많아서 돈은 잘 벌어놓으시고 혼자서 알아서 네. 잘 돌아가기 때문에 부인으로서는 제가 마누라라면 박수치고 가라 뭐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께서 이 공감을 해주신 것처럼 네. 이 허영만 씨 부부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예, 아내분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허락을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물론 이제 전에는 얘기를 했죠. 전에는. 요즘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 일본에 있습니다. 아, 선조치 후보고. 선녀의 후보고, 후통보. 아니 저 출발하면서 이를테면 공항에서 탁 찍어갖고 나 공항 뭐 가고시마 5일 있다 온다. 그걸로 끝이. 아, 진짜. 오. 사모님 뭐라 그러세요? 일 늦게 들어가면 또 만화는 9시면 자요. 일찍 주무시는구나. 그 이제 요즘 방 따로 쓰니까 들어가는데 기척이 없어. 3일째를 보니까 기척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이불이 평평하게 깔려 있는 거야. 침대 위에. 그 시간에 어디 가셨지? 그러니까 밤에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지. 야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뭐 어저께인가 전화 왔더만 8일에 8일. 사모님 파리. 정말 아내분이 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내가 3일째, 파리에 3일째 있었을 때 그때서야 여행을 갔다는 걸 지금 알았다는 에피소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이 뉴스파이터 공식 사랑꾼이신 박성배 변호사님 선 조치, 후 보고 스타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어디 갈지 결정할 때 상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리 얘기는 해주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얘기를 미리 안 해주면 배우자 입장에서 갑자기 사라지니 걱정도 하고 그 시간에 가족들이 무엇 할지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더 들어서 각자 생활이 주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제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이 허영만 씨 앞서 소개 영상에서 본 타짜, 영화 타짜 외에도 식객, 나라라 슈퍼보드, 뭐 대표작을 하나만 꼽기가 어려운 이 만화가인데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가장 효자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단연 타짜라고 꼽았습니다. 허영만 씨의 이 대표적인 작품 20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다 정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뭐가 그렇게 제일 효자 작품일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작품을 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가가 말씀하시기로는 타짜라고 합니다. 타짜는요, 영화로만 4편이 제작이 됐고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김혜수 씨가 나온 그 영화 타짜, 이거는 너무 전무후무한 그 흥행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허영만 씨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영만 씨가 돈이 생기면 자꾸 그렇게 주식 투자 이런 거 안 하고 땅을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다, 땅 사는 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기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땅 사는 것 또한 선매입 후통보, 세컨하우스 짓는다고 땅을 샀다가 아내한테 욕먹은 적이 있다. 심지어 사기까지 당했다. 이렇게 또 아픈 이 사기 피해 사실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신에 대한 루머까지도 이번에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루머요? 네, 김주아 앵커께서 타짜로 번 수익을 주식으로 날렸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허영만 만화가는 아니 타짜로 만화를 그렸는데 본인은 명절에 고스톱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투기 안 하고 땅만 사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땅 샀다가 사기까지 당했는데 주식까지 투자했으면 진작에 아내한테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허영만 만화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대사, 바로 타짜 속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집 비우면 아내가 좋아해,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묵탕에 막걸리병을 어묵탕에 막걸리병을 넣었다는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난달 31일부터 태백산에 눈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개막 당일에 네. 7만 7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날 SNS에 어떤 사연하고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 사연이 태백산 눈축제를 방문했다가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어묵탕 솥에 넣는 상인을 목격했다는 어머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아니야, 살짝이 아니라 제가 봤어요. 그랬구나. 나는 너는 살짝 너가 얼었다 그래서. 아니 최진봉 교수님, 말로 들었을 때도 안 믿겼는데 영상을 보니까 저 상인분께서 뭐 왜 넣으시냐 하니까 살짝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한데.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황당하죠. 살짝 네. 넣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 막걸리병이 모르겠습니다. 깨끗이 뭐 잘 씻어서 한다 해도 기분 나쁜데 모르겠어요. 저 앞에 지금 전시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아마 이제 막걸리병이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 얼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걸 녹이는 목적으로 어묵탕에 집어넣은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차라리 따뜻한 물을 끓여서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빼내든지. 아니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어묵이잖아요. 저기 지금 그렇죠. 보면 직접 판매하는 곳이에요. 근데 노점상 주인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거 넣은 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신 소비자분이 다른 손님이 막걸리가 얼어서 안 나온다고 해서 녹인다고 살짝 담궜지만 그걸 그대로 판매하면 어떡하냐고 항의를 한 거예요. 5분 사이에 막걸리 2병을 담그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5분 사이 2병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내가 먹고 있던 그 국물인데 플라스틱 병이 통째로 들어간 걸 보니까 도저히 더는 못 먹겠다면 그냥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걸 내가 막걸리가 뭐 예를 들면 살 당시에는 저게 안 보였다 하더라도 그럼 저런 방식이 계속 반복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럼요. 위생도 위생이지만 저기서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그 그렇죠. 부분이 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저 태백산 축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상인분들 저런 행동하지 않고 정말 손님들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분들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피해를
뒤집힐 만큼 충격적인 영상이었고요.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 영상으로만 봐도 먹기 싫어진다. 네. 거기 가기 싫어진다. 아니 뭐가 문제냐는 상인의 태도에 기겁을 했다. 위생의 개념 자체가 없는 듯. 윤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저게 유리병이 아니라 플라스틱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환경오염도 나오고. 근데 이분이 악권입니다. 누리꾼 반응 중에. 신발도 잠깐 담그면 괜찮다고 하겠네? 라고 해서 정말 개념 없는 상인을 나무랐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결국에 저렇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이 태백 씨가 직접 입장을 냈다고요. 위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태백 씨가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태백 씨는 어묵, 막걸리 노점의 위생 문제와 관련해 상행위 중단 및 시설물 철거 조치를 완료했고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 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처분이라면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걸지도 좀 궁금한데요. 보통 축제 노점과 지자체는 사용허가 임대차 등 형태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는 위생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나아가서 어묵, 막걸리 노점은 보통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이나 식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비위생적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처분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상행위가 중단된 상황이므로 향후 축제 관련 제한 조치도 수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취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어묵탕의 막걸리란요. 이게 막걸리는 녹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손님들 마음은 정말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강추위 속에 여성을 쓰러뜨린 건 허준 변호사님, 요즘 정말 날씨가 춥거든요. 그런데 강추위 속에 여성분이 쓰러져 계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여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요즘같이 추운 날, 어두컴컴한 저녁 시간, 햇빛도 없으니까 더 추워지고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한 여성이 골목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거센 바람이 여성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일단 가장 급한 건 여성을 구조하는 일일 겁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지나가던 사람이 이 여성을 발견을 해야 할 텐데 안타까운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골목길 담벼락 쪽에 머리를 대고 쓰러져 있는 여성 모습 보이시나요? 이 길을 지나던 행인이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는 휴대전화 불빛을 저렇게 비춰보는데요. 상태를 확인한 뒤 깜짝 놀라서 곧장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저 멀리서 구급차 불빛이 보이니까 황급히 손을 흔들며 달려나가서 행인이 길을 안내를 하는데요. 당시 너무 추웠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었고 바람마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쓰러져 있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졌어도 아찔하고 위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영상을 보면 그래도 지나가는 행인이 다행히 좀 구조를 해준 건데 얼마나 오랫동안 저 추위 속에 누워 계셨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 영상 봤을 때 저 골목길에 행인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자칫 그 타이밍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을 수도 있었을 네.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저 쓰러진 여성의 경우에는 쓰러진 지 약 1분 정도 만에 다른 분이 지나가신 거예요. 너무 다행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지나가셨던 분이 바로 저렇게 휴대폰으로 비춰보고 이러면서 바로 이제 신고를 해서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 쓰러진 여성분은 그럼 왜 저기 저렇게 추운 날씨에 쓰러져 계셨던 건지 저분이 쓰러질 당시의 상황도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 오, 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성이 쓰러지기 몇 분 전의 상황입니다. 저 멀리 오토바이 한 대가 불빛을 비추면서 오고 있는데 그 앞으로 여성이 이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담벼락 쪽으로 이제 살짝 물러나서 가고 있었는데 네. 오토바이가 그대로 직진해서 여성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쓰러지고 말았던 건데 오토바이 운전자 행동이 너무 이상합니다. 쓰러진 여성을 잠시 멈춘 채 바라보더니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아서 현장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너무 황당한데요. 만약에 저한테 저런 일이 닥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쓰러졌다면, 특히 자기가 오토바이로 치여서 쓰러졌다면 구하는 게 당연히 먼저일 텐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오토바이 기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달 2일 부산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앞서가던 70대 여성을 충격했는데 이 여성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열창이 생기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여성이 쓰러진 걸 보고도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당장 운전자를 잡아야 할 텐데 경찰이 일단 CCTV 장면을 확보했지만 화질과 불빛으로 인해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는 할 수 없죠.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특성상 이제 번호판이 후면에 달려 있고 또 이제 승용차보다는 작기 때문에 번호판 식별이 좀 불가했어요. 이제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가 족발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하는 CCTV를 확보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배달 음식을 지금 픽업한 상태고 음식을 빨리 배달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이제 이 건으로 사고를 내가지고 다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면은 자기가 배달 일을 또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 순간적으로 도주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1분이 아니라 단문 몇 분이라도 더 방치가 됐더라면은 피해자가 좀 위험하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네, 이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이 용의자를 잡아냈어요. 그런데 그 용의자가 한 얘기가 더 황당합니다. 이 배달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정말 황당한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배달이 우선이라고 하면 사람 목숨보다 배달이 더 중요한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배달 못해서 뭐 벌금을 받든 아니면 뭐 비판을 받든 아니면 무슨 징계를 받더라도 사람이 쓰러졌으면 그 사람부터 구해야죠. 지금 족발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골목길에서 행위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픽업한 족발을 빨리 배달해야 했고 사고 때문에 면허 등 생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달아났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배달 마치고 현장에 돌아와 봤는데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발생 후에 5분 만에 배달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보긴 했다는 건데 그래서 경찰이 이것도 확인해 보려고 CCTV를 다 돌려봤어요. 근데 여러 오토바이가 지나는 건 포착이 됐지만 저기가 골목이라 너무 어둡잖아요, 지금.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토바이는 많이 다녔는데 정말 저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건지 다른 오토바이인지 네. 지금으로서는 식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와봤는지 아닌지 그 부분도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 유인겸 평론가님, 지금 저 쓰러진 분이 70대 여성분이시란 네, 말이에요. 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지체됐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아찔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 피해자를 구한 건 인근에 사는 20대 여성분이었는데 네. 교육기관에서 일했던 이제 교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일단 가장 급한 건 여성을 구조하는 일을 했는데 피해자는 다행히 이마만 좀 찢어졌을 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생명이 너무 다행이고 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피해자 구한 저 선생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고요. 네.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네, 본인이 이 사람을 치고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린 저 상식을 상실한 오토바이 운전사,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저희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울음부터 터진 전화의 정체. 저런 전화 받았다면 저도 엄마로서 굉장히 손이 떨릴 정도일 것 같은데 박성배 변호사님 어떤 얘기일까요? 아이를 키우는 한 여성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날 이 여성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이 여성은 전화를 받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화 내용부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엄마시죠? 예, 잠시만요. 야, 빨리 얘기해줘, 엄마. 울지 마, 얘기해. 아저씨가 때렸어. 아니 지금 저 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가 너무 리얼하게 들려요. 하재근 평론가님, 도대체 저게 무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저 전화를 엄마가 받은 거죠. 그쵸. 전화를 갑자기 받았는데 갑자기 애가 막 울면서 아저씨가 때렸어 이런 소리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저 침착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렇죠. 너무나 지금 깜짝 놀라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엄마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전화 걸은 그 남성한테 급히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 상황 지금 녹음이 계속 돼 있거든요. 네. 다음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얘가 나보고 뭐 욕을 했어요. 나한테 승리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50만 원만 해줘. 아니 정말 황당하네요. 애가 욕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를 때리고 또 거기에 돈까지 요구를 하는 저 모습이 너무 황당한데요. 최진봉 교수님. 맞아요. 저건 범죄죠. 만약 사실이라 해도 범죄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뭐 욕을 했다 하더라도 때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실제 가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범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그러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는요. 실제 아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AI로 만드는 가짜 음성이었던 거예요. 네. 울음소리는 발음이 좀 불분명하고 울면서 막 얘기하니까 자기 아이인지 목소리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더라도 자기 아이로 오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대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마다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노려서 저렇게 울음소리로 AI 음성으로 만들었고요. 부모를 극도로 당하게 만든 뒤에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던 겁니다. 유인겸 평론가님, 저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저 전화를 받고 안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저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맞아요. 잃게 되는데요. 더구나 이 범인들이 정말 잔인하고 치졸한 게 뭐냐면 범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은 오후나 저녁으로 한 거예요. 네. 바로 이 시간에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에 있기 때문에 부모와 바로 연락이 닿지 않는 그렇죠. 점을 이용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려고 돈 보내라는 이런 시간대를 노린 겁니다. 정말 수법이 나쁘죠. 네. 아니 근데 수법이 굉장히 치밀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부러 우는 목소리를 들려줬다고도 했고 또 시간대도 그렇고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AI로 이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너무나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일이라고 하면 덜컥 놀라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부모의 그 순수한 사랑을 이렇게 악용한 악랄한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아이들이 실제로 저지를 만한 실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욕이 나쁜지 모르고 한창 말 배우고 막 또래 집단들 사이에서 욕 인식하면서 막 툭툭 이렇게 내뱉곤 하는 장난처럼 할 때가 많잖아요. 그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욕을 했다라고 하면은 엄마들은 듣다가 어머 우리 아이가 그런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가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뜨렸어요. 돈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애들 막 앞뒤 정신없이 장난치고 하다 보면은 남의 휴대전화 액정 떨어뜨려서 망가뜨리게 하는 사고는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일상적인 이유를 대면서 요구한 돈의 액수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아닙니다. 몇십만 원. 그러니까 부모가 의심 없이 바로 보낼 수 있는 소액을 요구를 하니까 부모는 보이스피싱 하면 수백만 원 정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아이 목소리까지 이렇게 AI로 만들어서 몇십만 원 달라고는 의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한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드는 궁금증은 이런 전화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AI까지 동원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위치 확인 서비스 등을 활용해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의 100% 사기인데 의심스러울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통화를 요청해서 아이의 얼굴과 주변 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만 알고 있는 별명이나 특정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역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단어만 바로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요즘 이 AI가 발달을 많이 하면서 이 보이스피싱범들의 수법이 점점 더 치밀화되고 또 이게 사업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이게 목소리뿐만 아니고 요즘 영상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만 있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 활동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게 경찰도 마찬가지고 AI 영상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빨리빨리 개발을 해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물론 부모 입장에서 당황해서 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까 박성윤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특정한 어떤 단어들이나 아니면 아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기질을 좀 발휘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의 발전도 필요하고요. 당장 기술이 발전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금융감독원의 대응 지침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아이가 우는 목소리 들리면 당황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먼저 끊으시고 일단 확인하고 신고하시는 게 가장 빠른 대응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